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 그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0분에 걸친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이 핵무기 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정기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 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면서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다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워싱턴 선언은 이처럼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방안이 정상 간 별도 문서로 처음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문구는 지난 2년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2021년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같지만 공동 성명에 언급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확장 억제 방안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한미 간 논의해온 미국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더 굳건히 한 건데 앞으로 얼마나 상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표현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SSBN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기하면서 대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꺼리는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된 셈인데 이번 선언이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미 정상은 경제 안보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공동 입장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수차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방문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확장 억제와 동시에 경제 안보도 이번 정상회담 중요한 의제였는데 관련해서 전해주시죠. 네, 한미 두 정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국가안보실 NSC 간의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도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도 가동하고요. 미래 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성명과 문건을 5가지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그리고 한일 관계도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 중국 출국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중국 타이완 문제, 또 한일 관계도 의제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무기 지원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해협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도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모두 발언 또 공동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국제적 위상을 가진 바로 성장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하이라이트인 오늘 이곳 시각으로는 오전부터 낮까지 4시간 넘게 두 정상이 함께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까지요. 이렇게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두 정상은 이곳 시각으로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쯤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쯤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메뉴 선정부터 공연까지 한미동맹 70년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꼼꼼하게 총괄했다고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빈 만찬에 앞서서 만찬장 앞에서 두 정상이 잠시 약식 회견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약식 회견은 외신에서 라이브가 되고요. YTN에서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박수정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발표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거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언론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2번째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소개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CNN은 오전 환영식부터 정상회담까지 중간중간 기자 연결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전달했고 한국 특파원도 연결해서 반응을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들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했고 신문들도 이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결과 중에서 외신들이 어떤 부분에 주로 집중했나요? 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은 첫 질문으로 이 반도체법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한국 국내 일자리도 창출할 거라며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험이라며 자신의 경제 성과를 토대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인 나이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히 건강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워싱턴 선언일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더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커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등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등장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신들도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는 워싱턴 선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전략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NN도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선언이라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는 이 전문가 말을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서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언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을 안심시키긴 하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불충분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 전문가는 이번 선언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한국 내에선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직접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 생산 공장, 이른바 기가팩토리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오후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스크 CEO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할 때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위원 소속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년으로 70년을 맞이하는 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미래로의 발전 방향을 기약한 내용이 주로 이제 공동 성명이었다면. 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는 그동안 의문시되었던 세 가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해 줄 건가. 두 번째, 그 보복에 핵을 동원할 건가. 세 번째, 그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이제 주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바래온 것 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 예스라는 답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이번에 보면 이제 양국이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NCG를 이제 창설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 협의체 구성으로 강력한 대응이 될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될지 궁금해요. 운영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장관급 대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두 번 만나는 정도로는 이게 충분히 진짜 이 핵이나 전략 기획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 장관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더라도 네. 이 장관들의 회동을 보좌하는 어떤 참모 조직들 또는 사무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설화 할 수 있느냐예요. 이 기구를. 두 번째는 그 기구의 다양한 엑스퍼타이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인력들이 참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내실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뭐 양자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아마 우리 정부의 보고는 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걸 거고요. 네. 자, 이번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한 주변국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북한은 지금 4월 25일 날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네. 아마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금 한번 지켜보고 반응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번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 전략 자산의 이제는 정규 전개, 정례 전개 이런 것들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해오는 프로파간다, 선전들을 또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 이 북한 지도부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이 기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또 한 번 또 다른 도발들이 예상이 됩니다. 가령 이제 북한이 이미 공언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중거리나 아니면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당분간은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밀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또 협의도 한번 지금 구상을 할 것 같아요. 네. 또 최대 관심사였던 게 경제 안보 분야였는데 네네.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한 것에도 우리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좀 세부 조정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손해 갔지만 한국에도 도움이 돼 이 말로 사실 IRA나 이거를 당장 수정할 의사는 없다라고 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계속 노력해 보자 양측에서 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방미 동안에 여러 투자 유치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냈습니다. 네네. 방금 전에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CEO와도 그렇죠. 만났는데 네네. 이런 경제적 성과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어차피 이번 또 이 경제인들도 순방단에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도 이른바 얘기하는 디커플링을 비롯해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투자라든가 앞으로 생산 중심도 이런 추세에 맞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면에서는 미국과의 지금 경제 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돼가는 거는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우주동맹 관련 내용도 사실 이번에 눈에 네네. 띄었는데 윤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한미 간 좀 동맹이 이 부분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특히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우주군을 창설했고 그만큼 풍부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군사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만큼 민군 협력 관계가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미국도 대표적인 게 지금 우주 개발을 책임지는 나사의 경우에 미군과 미 국방부와도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우리도 배울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간에 앞으로 우주 발사체 같은 거 발사를 할 때 공동 연구 개발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사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세금 5억 원이 체납된 임대인 보유주택이 50채라면 1,000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을 안 분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 사기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다음 주에나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방송법을 상정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야당 의원 182명이 동의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도 매듭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간호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방송법 역시 오늘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유명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 자재가 사용됐다는 내용 최근 YTN이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재를 생산한 업체가 10년 넘게 이런 불량 자재를 만들어 각종 공사 현장에 공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업체가 업계 1위였던 만큼 굵직한 대기업 시공사들도 여기서 자재를 가져다가 써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D회사. 경량철골 자재류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 분야에선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수년 동안 KS 인증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생산해 각종 공사 현장에 납품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 함량이 KS 기준치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와 물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이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저는 이 회사의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고요. 어떨 때는 뭐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고. 경량철골 자재의 아연이 부족하면 녹이 잘 슬고 불에도 잘 타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KS 규격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품을 댄 경기도 양주 회천과 의왕 초평의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량 철골을 채취해 분석해봤더니 120이 기준인 아연 함량은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YTN이 확보한 이 회사가 최근까지 관련 자재를 납품한 주요 공사 현장 리스트입니다. 대기업 건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와 명일, 경기 광교와 성남 등의 유명 아파트와 백화점 건축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결함 수준의 부실 자재가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공급업체 대표는 국내 자재 수급이 어려워 저렴한 중국산 자재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입하다 보니까 조금 모질게 되고 80 나올 때 있고 제가 막 90도 100도 나오고 있는데 120까지는 안 나오거든. 이건 전부 다 수입해서 우리 국산 쓰는데 한 사람도 없거든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SG증권을 통한 대량 매도로 증시 폭락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예인 임창정 씨도 일당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3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 빌라 단지에 위치한 사무실.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급하게 사무실을 떠난 듯 책상 위와 바닥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으로 대신 투자에 돈을 불려준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주식투자 운용회사입니다. 한 달 전쯤 조용히 입주해 활동하다 최근 관련 직원들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 사무실이 주가 조작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지난 2021년 이 회사를 통해 1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는 대표가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를 고민했다던 B씨는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작전주를 추천받기도 했는데 해당 종목은 현재 폭락 사태를 빚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수 임창정 씨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최근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1억여 원만 남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투자자 일부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 앞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작전 세력으로 지목된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당국도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일당이 무등록 투자업체를 차려두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비투와 차액 결제 거래, CFD 반대 매매 등과 관련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내일 오전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엽니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일부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회의를 소집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신용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사네요. 계속해서 이제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이 두 정상 내외가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한미 정상 부부가 함께 일정을 소화할 때부터 정상회담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친교 모임에서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오래된 백악관 나무를 재료로 삼아 만든 소형 탁자, 또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가 제작한 화병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에게 자개로 장식된 달 항아리와 은으로 만든 주전자, 또 보석 장식이 된 족두리 등을 답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계 인물들이 나오고 있네요. 또 맞춤형 선물도 증정을 했죠. 맞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썼던 배트와 글러브, 또 야구공 등이 담긴 대형 액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야구 사랑, 이번 방미 일정에서도 종종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CEO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시구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아침에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영빈관 근처를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맞춤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질 바이든 여사도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 선물을 전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사파이어가 박힌 목걸이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파이어를 택한 건 김건희 여사의 생일인 9월의 탄생석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작은 부분까지 챙기면서 정말 혈맹으로서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2월 출생아가 첫 10,000명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00명대는 나왔는데 지금 10,000명대로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올 2월 출생아 수가 19,939명으로 나왔습니다. 2만 명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월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흐름은 2015년 12월부터 7년 2개월 연속 이어지게 됐고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 감소 역시도 2019년 11월 이후 4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2041년에면 이 5천만 명이 붕괴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2041년에는 5천만 명 선이 붕괴될 전망인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5천만 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을 찾자면 올 2월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일상 회복 영향으로 올 2월 혼인은 17,800여 건, 작년 2월에 비해서 16%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혼인 건수가 는 건 좀 희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딩크족들이 그만큼 또 많다는 것도 예.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형외과 간판처럼 보이는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왼쪽을 보면 땡땡땡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땡땡땡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의료법 간판 표기 규정에 따라서 왼쪽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오른쪽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구분 규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문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은 사실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보다 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간판 표기 규정이 병원 외부에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아, 예. 병원 내부 표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구분 없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규정 등도 홈페이지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 블로그 등은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이 뭐 사전에 꼼꼼히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다 좀 간결하고 분명한 규정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인데요. 한류 쇼핑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나라별로 조금 쇼핑 형태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먼저 나라별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달랐는데요. 중국인은 화장품과 향수를 가장 많이 샀고요. 미국인은 의류, 또 일본인은 식료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주로 쇼핑하는 장소도 달랐는데요. 중국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순이었던 반면 일본인은 편의점과 소규모 상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릴 텐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이른바 큰 손이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 큰 손이면 아무래도 중국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퀴즈라고 하기엔 너무 쉬웠죠. 네. 예, 맞습니다. 쇼핑 평균 지출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 1,546달러로 가장 큰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아시아가 1,038달러, 미주가 913달러, 유럽은 870달러 순이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중국은 주로 브랜드를 보고 고른다고 했고요. 일본은 가장 한국적인 것, 또 미국인은 품질을 보고 물건을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의 관광객들이 각각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각종 짠테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절약 풍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짠테크 수단이라고 하면 이전에 유행했던 냉장고 파먹기, 냉파도 있을 거고요. 또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보는 무지출 챌린지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익명의 사람들이 모인 대화방이고요. 자신의 소비를 공유하고 다수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사의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화를 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남깁니다. 네. 저 여행이 정말 가고 싶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자, 2박 3일 동안 집에서 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우리에겐 여행 다큐와 여행 유튜브가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네요. 그냥 쉬라고요? 그러면 관객 수 1위 하는 영화, 이 영화 한 편만 좀 보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보세요. 헌혈을 해서 영화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비슷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절약 놀이를 하는 게 이 대화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화방을 보고 기자는 고물가가 낳은 웃기지만 슬픈 풍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픈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절약하려고 가계부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요즘 관련 앱도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요즘 가계부 앱은요. 자산이나 나와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비교를 해주는 기능 등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웃고 즐기려고 이러한 단체의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괜히 지적을 받고 또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러한 가계부 앱을 작성해 보는 것도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슬프게 표현해서 이제 짠테크인 것 같고 예.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합리적 소비인 것 같은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합리적 소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3자 변제 방식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 발표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굴종 외교다, 실용 외교다, 들끓는 여론에 윤 대통령은 20여 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외교적 결단이라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선 한미일 세 나라의 끈끈한 관계가 필수인데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반가운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including through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o ensure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is free, is open, prosperous, and secure. 북핵 대응 등을 이유로 이미 삼각공조를 설파해온 윤 대통령 역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회담, 한미 회담에 이어 한미일 회담까지 연달아 성사된다면 삼각공조의 큰 그림이 더욱 가시화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대신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며 한국과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미국 기자의 지적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nd now we have an enormou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ell over $200 billion in long-term investment in semiconductors.
and we're rebuilding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with those semiconductors.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서 윈윈이라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win-win. Mos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believe that there's somehow a U.S. effort to slow them down, prevent their growth, or anything like that. We'd like to see them grow. 결국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반도체법이 재선 출마 의지를 다진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성과인 만큼 일단 차후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이 바이오와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래 세대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여기에 한미는 반도체 인재 등 4천여 명을 교류하는 데 모두 6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양자 기술과 항공 우주 등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서 혈맹과 가치를 강조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혈맹, 가치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We go together. May we continue that refrai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all the days ahead. We go together.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증상과 달리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결막염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 새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운 XBB 1.16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됐습니다. XBB 1.16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기존 XBB 변이보다 전파력이 1.2배 정도 높고 면역 회피 능력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세계보건기구에서 관심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변이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난달 말 8,000명대 후반이던 주간 신규 환자가 3주 만에 6만 명대로 7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달 초에 처음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지금까지 150건 넘는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3월 9일에 최초로 검출이 되었고 그 이후 총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존 코로나19와는 다른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결막염 증상이 발견됐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눈병 증상이 생긴다면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XBB 1.16이 중증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방역 대응 역량은 충분한 만큼 XBB 1.16으로 유행이 증가하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파출소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관의 배를 2차례 걷어차면서 자신과 싸우자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난 17일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잡혀온 이 소년은 촉법 소년인 만 13세 중학생으로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월 한 달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6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과 기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원래 6월로 계획했던 정기 점검을 한 달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겁니다. 지난 23일 서울 용두동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장애인 피해자 A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A씨가 어제 사망하면서 이 사고를 낸 피의자 B씨에 대한 혐의를 음주운전 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쯤 서울 용두동에서 행인인 A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기숙사에 있던 직원 50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한때 발령하고 신고 접수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군벌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수단에서 외국인들에 이어 수단 주민들도 대탈출을 위해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군벌이 국가보건연구소를 장악하며 생화학전 공포까지 확산하면서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단 주민들이 고국을 빠져나가기 위해 항구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침부터 짐을 쌌습니다.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로지 수도 하루툼을 벗어나기 위해 며칠씩 버텨야 했습니다. السودان ده ما بيسع الناس دي كلها ما بيسع انه شخصين بس نفرين بس يعني هم عشان يصلوا لحاجه زي دي واللي عنده الحق منه ذاته. 수단 주민들은 외국인들의 대피가 끝나면 싸움이 더 격화되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군벌 세력이 국립병원체 연구실을 장악해 생화학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며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탑승의 우선권이 외국인에게 있는 데다 중간 교통 비용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해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زيادة في المحروقات عملت الانفلاميشن في التذاكر ففي زيادة شديدة يعني إذا حسبنا من 30 ل 200 يبقى الزيادة كم 700% ولا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상황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수단의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In the capital Khartoum, 61% of health facilities are closed and only 16% are operating as normal. WHO는 군벌이 점령한 연구실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소아마비와 홍역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샘플이 보관돼 있습니다. When lab workers are forced to leave a laboratory and untrained people enter that laboratory, there are always risks. But the risks are primarily to those individuals, first and foremost, to accidentally expose themselves to the pathogen. 유엔 조사 결과 지금까지 수단 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460여 명, 부상자는 4천여 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고향 대구 첫 원정 경기에 나선 이승엽 감독의 두산을 누르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은 4회 말 구자욱이 두산 알칸타라로부터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려 1대0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LG의 5대3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 자리를 되찾았고 롯데는 꼴찌 한화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키움은 러셀과 이형종의 홈런포를 앞세워 KT를 13대2로 대파했고 김규성이 석점 홈런을 터뜨린 기아는 NC를 6대0으로 눌렀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홈에서 최용수 감독의 친정팀 FC서울을 제물로 극적인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강원은 2대2로 팽팽히 맞선 후반 45분 이웅희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져 서울을 3대2로 이기며 개막 9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서진수의 헤더 결승골로 승강팀 돌풍의 주인공 광주FC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대전은 전북을 2대1로 이기고 3위로 올라섰고 수원FC는 대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남자 테니스의 정현이 2년 7개월 만에 단식 복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세계 랭킹이 앞서 서울 오픈 챌린저에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한 정현은 1회전에서 잦은 실수로 호주의 톰슨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정현은 2018년 호주 오픈 4강 쾌거를 이룬 뒤 허리 부상 등에 시달리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강타자 정윤성이 16강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5월이 코앞인데요. 일부 산간 지역에는 얼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상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500m 덕유산 정상에 하얀 얼음꽃이 만발했습니다. 5월의 늦봄을 앞두고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진분홍빛의 봄꽃도 얼음으로 둘러싸여 반짝입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얼어붙은 상고대입니다.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나뭇가지에 상고대가 붙은 것입니다. 온도는 마이너스 4도였습니다. 상고대는 영하의 기온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달라붙어 얼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생긴 겁니다. 반면 동쪽 지역인 설악산 대청봉에는 서리꽃 대신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5km 상공 기준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맑은 서쪽은 서리가 내리며 평년에 비해 다소 늦은 상고대가 만들어졌고 지대가 높은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는 앞으로 이틀 정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산간에는 얼음이,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 냉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4도가량이 낮은 상태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5.8도, 대전은 4.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도에서 9도나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